공부하면서 고민하면 돼.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직업환경의학 2차 준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차 준비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처음. 그때 2차 준비 한다고 제가 예비시험 봤었는데, 거의 소설을 쓰시던데? 네, 맞죠? 예. 2차 답안지 잠깐 보면요. 답안지 가지고. 답안지 있어? 2차 답안지 형태를 잠깐 보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문제지는 따로 있어요. 문제지를 한 장을 줄 거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100분 동안에 푸는 거야. 100분 동안에. 그래서 본인이 그 하얀 이제 이렇게 줄쳐 있는 이제 답안지에다가 문제를 쓰시고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식을 한껏 또 이제 표현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시험 시간이 이제 100분이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분입니다. 1점이 1분이니까. 그래서 5점짜리가 몇 개 있어요? 5문항이 나옵니다. 5문항. 5문항에서 1, 2, 3, 4, 5번까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점짜리야. 이게 총 4문항인데 4문항을 다 푸는 게 아니고 6번, 7번. 6번, 7번. 이렇게 2문항을 이제 푸는데 이게 이제 6번, 7번이죠.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여기 필수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맞추셔야지 이제 50점을 득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5개 다 맞췄다고 해도 25점밖에 안 돼. 무슨 얘기야? 앞에서 1, 2, 3, 4, 5번까지 그 문제를 내가 열심히 풀었다. 근데 25점짜리 한 문항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힘을 어디다가 쏟아야 돼? 이 5점짜리를 처음서부터만 풀겠다고 힘을 다 빼시면요. 나중에 25점 쓸 때 손에 힘이 없어.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항이 더 남았죠? 25점. 요것은 이제 그 6번, 7번 끝났으니까 이제 8번, 9번 문항이 있을 겁니다. 8번, 9번 문항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문항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야? 100점인데 우리가 그 합격선은 몇 점부터야? 60점 이상이죠. 이상인데 작년에 시험 보신 분 보시니까 58점, 59점대도 많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점수 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5점짜리 문항을 보시면요. 4가지를 한번 써봐라. 뭐 3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가지, 3가지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게 2가지밖에 없어. 2가지. 그럼 2가지 있으니까 썼으니까 부분 점수를 줄까? 주는 시험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거의 없어요. 빵점입니다. 빵점. 나중에 채점표를 받아보시면요. 빵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 그 문항에서 몇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그 가지수를 못 채우시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난다. 예를 들어서 분진 7종 있죠?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어제? 분진 7종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어요? 박물관, 목재, 면, 성면, 인접품, 유리섬유 하나 빼먹었죠? 곡물성 분진. 광물은 돌이죠? 곡물은 뭐야? 쌀가루 같은 거. 만약에 7가지 쓰라고 했는데 6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썼어요. 그럼 점수는 5점 만점이니까 한 4점 주지 않을까?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점수가 아주 없다, 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주더라도 점수를 거의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목이 여러 과목이면 내가 만약에 뭐 1교시 때는 좀 망쳤다. 그 다음 교시 시험을 잘 보면 돼요. 근데 시험에 딸랑 몇 과목이야? 한 과목이죠. 2차 시험에서 한 과목인 시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유일합니다. 보통 뭐 3과목, 뭐 2과목, 3과목 이렇게 있는데 많게는 뭐 4과목도 있는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에 논술 시험이라고 해서 서술형 시험에서 한 과목만 출제하는 게 우리 시험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어떤 그 기회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딱 실패하면은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우해서 들어갔다가 우하고 나오시면 돼요. 진짜 어이가 없을 겁니다. 시험 끝난 게. 100분이 금방 지나가요. 100분. 100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뭐 혼자 뭐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도 보고, 그죠? 영화도 좀 검색하고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금방 가요. 그래서 마치 뭐 한 10분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즐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항수가 어떤가? 6번, 7번 문항입니다. 필수. 이 두 문항이 내가 공부한 것에서 걸렸다. 그럼 어때? 기분 좋죠. 일단은 딱 시험 이제 볼 때 선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보다는 둘 중에서 하나는 내가 알겠는데 하나는 좀 봄직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택 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내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문제에서 한 문제, 또 선택 문제에서 한 문제를 보통 많이 풀어요. 그래서 몇 점을 또 득해야 돼요? 만점을 이제 했을 때 25점을 다 맞는다고 했을 때 25점, 25점을 이렇게 득하시는 게 맨 처음에 할 수험생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5점짜리 문항 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끝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술이야. 시험은 잘 보는 게 능력보다는 기술이 또 요구됩니다. 시험의 기술이보다 우리 요 2차 시험에서는 뭐야? 필수 한 문제하고 뭐야? 선택 한 문제를 먼저 건져라.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순서대로 1번 풀이, 2번 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1, 2, 3, 4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만약에 이제 시험장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초안 잡겠죠? 초안 잡을 때 5번, 5번 아니 6번이다. 6번, 논술 6번. 6번을 좀 배치해가지고 문제 쓰시고 해설을 쫙 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8번을 풀겠다. 뭐 7번 건너뛰고 8번 풀겠다. 8번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8번을 푸시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요. 질문하는 대로만 딱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답안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25점짜리 배치가 된 문제가 마치 5점짜리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5점짜리 문제처럼 한 두 줄 딱 써요. 뭐뭐에 대해 서술하셔. 근데 그거를 답안을 한 반 페이지밖에 안 썼다. 뭐 쓸 게 없는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필요한 것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최대한 풍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답안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차 공부하듯이 그냥 내용 숙지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내가 앞으로 시험에서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2차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요. 내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을 것이고 어떤 키워드를 뺄 건지. 그 다음에 5점짜리 문제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시간이 없는데. 막상 지금 한번 제가 쓰라고 하면요. 5분 동안에 쓰실 때 속도가 빨라? 글 쓰는 속도가? 본인 생각에. 적당, 보통. 우리. 느려요? 글씨는 악필이야? 아니면 뭐 잘 써? 알아볼 수는 있게? 네. 떨리면 어떨까? 날라가죠. 어차피 마지막 시험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할 때 뭘 쓰는 거야? 내가 순서대로 답을 쓰면요. 정작 중요한 이쪽 25점짜리 문제를 날라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점짜리는 맨 마지막에 풀어요. 시간이 없으면 안 풀어도 괜찮아. 근데 뭐 아는 건 안 풀진 않겠지. 그래도 뭐 쓰겠지.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런 짜자나 5점짜리에 걸리는 게 이제 물귀신 작전인데 우리 시험이 이런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5점짜리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위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이제 특성을 좀 보면요. 5점짜리.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가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기출문제 분석을 같이 할 건데요. 5점짜리에서 물어봤던 문제가 25점짜리로 둔갑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구환경의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산업 또 위생공학이 또 있죠. 종목이. 그쪽에 있는 기출문제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있는 문제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호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시험의 문제들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억력인데 기억력.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시험장까지 기억을 다 할 수 있을까? 본인 기억력은 어때? 좋은 편이야? 보통이 좋지 뭐. 아까 내가 좀 테스트 해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어떻게 해. 예. 기억력이 안 좋아도 기억력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양을 공부하시면요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나 올해 이제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요령을 제가 또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설명할 것이고, 암기법을 땄다고 해도 그 암기법을 제가 처음에 땄을 때는 다 감탄합니다. 근데 본인 거로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장 가서 대신 써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수험생들, 선생님들께서 암기법을 땄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시험 직전까지 암기하셔서 시험장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책 안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툭 쳐도 나올 만큼 준비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말로 뱉어내지 못하는 시험 공부가 쓰지도 못합니다. 난 잘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물었을 때 아주 뭐 잘 얘기는 못해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을 쌓는 연습을 할 거예요. 초반에는. 지금부터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연습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뭐, 한 2, 3주 전부터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확 쓰는 연습 하시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래서 아는 거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뱉어내라. 인풋과 아웃풋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지금부터 아웃풋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먼저 꾸준히 계속 이제 섭렵을 하시면 넘쳐나요. 물이 넘치듯이. 쓰고 싶은 욕망도 생겨. 내가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올 테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뭐 첫 시간부터 막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다가 이 종이를 막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마시고, 교재에다 밑줄을 잘 그시고, 별표, 그다음 암기할 거 이런 것도 잡아줄 때, 그런 것들 잘 명시를 하신 다음에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분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 보건 쪽 파트가. 다른 시험은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건설 안전만 해도요 책 두께도 많고 공부량이 많아요. 근데 화공 기계도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서 화공 기계나 지구환경 의학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건설 안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반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을 한 50% 이상 내외로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셔도 일단 절반은 맞춰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이를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절반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50점은 맞추니까 최소 50점에서 1점, 1점, 1점 올려서 몇 점까지? 60, 61, 62 여기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장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운 좋다는 것도 저와 같이 공부해서 잘 찍었을 때 문제인데, 뭐 다 알겠어. 내가 다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썼을 때 완벽하게 25점짜리로 쓰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점수도 그렇고. 그러면 25점짜리 문항을 열심히 써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은 몇 점 맞겠지 본인이 계산하면서 시험 문제 푸실 거거든요.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2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점. 잘 써도. 정말 잘 써도. 그래서 세 문제를 다 맞췄을 때 60이고, 그럴 때 어때? 60점에서 끝났는데 5점짜리 하나 맞추면 되겠죠. 근데 뭐가 없어? 이제 1분 남았어, 1분. 뭐가 없다고?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이냐? 시간 안배를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시계를 항상 보면서 시간 계산을 본인이 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쓰려고 이쪽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1분 남았어. 이거 아는데 쓰지도 못하고 손 떨려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25점을 다 맞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 내 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같이 이제 조율을 할 건데, 그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도 마지막에는 하고 들어가라. 그냥 들어갔을 때는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막상 아는 건데도 못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네, 이제 답안지를 그 채점하고 뭐 어떻게 채점? 2차 시험 보고 결과 시간에 2차 합격자 발표 때, 답안지 갖고 와요?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2차 합격자 발표 때 거기 이제 그 점수 배점을 볼 수 있어요. 본인 그 수험번호 치면.
그럼 1번에 뭐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지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쓰잖아요. 그럼 한 3점은 주겠죠 했는데 빵점이 되게 많아요. 초보신데 초보가 좋아. 초보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은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공부 일단 시작할 때 너 많이 알아도 그렇고요.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 첫 번째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전리 방사선의 건강 영향 중 확률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건강 영향 두 가지를 쓰시오. 지금 보시니까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있냐? 거의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쓰라고 했을 때 보면은요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딱 두 가지 있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 쓰라고 했을 때 뭐 하나 더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주관식 문제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리 방사선의 건강 영향이래요. 그러면 방사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전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방사선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건데 어떤 거야? 대표적으로 알파선, 또 베타선, 또 뭐 감마선, 또뭐 중성자선, X선.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전리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즉 이온 형태로 떨어지는 그 형태인데요. 전리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입자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파동의 형태로 전자파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서 구분을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그 해설 넘겨보시면요. 거기 박스가 있습니다.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리 방사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자 형태로 전리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다? 알파선과 베타선과 중성자선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파 또 파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야? X선과 감마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도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리 방사선은 뭐야? 입자 형태도 있고 전자파죠. 파동의 형태도 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암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입자가 뭐야?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는 입자가 아닙니다. 누구야? 중성자. 자가 있죠, 자. 그래서 입자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다. 그 다음에 이 전리 능력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보죠. 그럼 전리 능력이 뛰어난 게 누구냐? 알파선이 가장 전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순서로 전리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리 방사선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뭐 전파, 우리가 뭐 라디오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전파, 뭐 광선, 뭐 저주파, 자외선. 그래서 비전리에는 대표적으로 자외선이 있다. 이렇게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뜻이 마이크로파죠. 무슨 파라고? 마이크로파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방사선의 영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냐, 아니면 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 방사선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이 확률적인 영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것이 지금 5점짜리 나왔지만 실제로 25점짜리 나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방사선을 쬐었을 때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뭐야? 결정적, 다른 말로 확정적 영향을 합니다. 확정적. 뭐 같은 얘기죠. 국어적으로.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봐봐. 방사선을 쬐는 게 되게 조금이야. 조금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방사선도 어느 양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어느 양을 어느 이상을 넘어갔을 때, 즉 문지방을 넘어갔을 때, 허용치를 넘어갔을 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용어 중에 보니까 발단 선량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방사선의 양인데 발단이다. 이 발단이라는 게 영어로 보시니까 스레스홀드 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즈. 다시 한번. 스레스홀드가 문지방의 뜻이야. 문지방. 그래서 문지방을 넘는 그 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발단 선량인데 발단 선량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영향,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이 뭐야? 확정적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다시 아까 봤던 전리와 비전리 밑에 한번 보죠. 결정적인 영향과 확률적 영향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 관호수 선생님.
결정적 영향, 특정량 이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며 밑줄을 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암기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일정량, 그 일정량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발단, 선량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변화가 보다 결정적 영향이다. 그 키워드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 구체적인 발달 선량이 있다. 따라서 발달 선량 이하에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확정적 영향은 선량에 비례하여 변화가 심해진다. 즉 많은 양을 받으면 변화가 심해진다. 이건 확률적 영향. 확률적 영향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번호로 유전적 영향과 암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확률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이번에 시험 공부할 때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붙을 수도 있다. 이게 확률 게임 아니겠어요? 같은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이라는 게 방사선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증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암 발생, 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더 보충하면 뭐 백혈병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백혈병.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전적 영향과 암 발생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데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1번 유전적 영향은 방사선 피폭으로 생긴 염색체 이상을 관찰하여 추정할 것이지만 저선량의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의 손상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 그 확률적 영향에서 만약에 단점을 꼽으라면 이걸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리딩을 했는데 이 리딩이 왜 중요하냐면 2차 시험에서 만약에 25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이 결정적 영향과 이 확률적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딸랑 아까 그 키워드 밑줄 친 거만 암기했으면은요 3줄밖에 안 돼요. 그지? 그거 쓰고서는 나 25점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그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으셔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쓸 수 있겠다랄 정도로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시고 혼자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 영향은요 지금 아까 5점짜리에서 어디까지 부른 거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야? 암 발생하고 유전적인 영향이다. 거기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5점이니까. 근데 25점으로 줬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양을 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량이 피폭되는 양이 적었을 때는 염색체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체는 어때? 회복 능력이 있죠? 이 회복 능력 때문에 판단이 이게 방사선의 영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 암이나 백혈병은 방사선 위의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암이 방사선을 쬐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때문에 어떤 방사선 광기의 종사자에게 나타난 암이 방사선 소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맞아요.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적는데 답안지에다가 지금 몇 페이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글씨를 아주 뭐 큼직큼직하게 쓰고 띄어쓰기 많이 해서 억지로는 안 되겠죠. 요렇게 썼을 때는 풍성하지가 않은데 이거 쓰고 25점 달라기 뭐 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25점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뭐 그래프도 좀 그려주시고 하려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한번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잡았죠?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야. 아, 나는 그냥 짧게 쓸 거야. 그렇게 하시든지 나는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많이 읽으셔가지고 쓸 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확률적인 영향. 확률적 영향. 영어도 읽어봐. 스토캐스틱 어때요? 영어 단어까지 썼으면 어때? 전문가는 다 이렇게 채점자들이 어때? 아, 이 사람은 좀 뭐 안 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영어 단어도 연습을 하셔라. 다시 한번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뭐야? 확률입니다. 확률. 스토캐스틱 해봐. 스토캐스틱.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방사선의 영향은 극성과 완성, 신체적과 유전적, 결정적과 확률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첫 번째 밑줄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암기해도 괜찮은 멘트죠. 방사선의 영향이 아까 확률적 영향과 확정적 영향 그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쐈을 때 급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 발생하는지 급성과 만성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특징으로 발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에서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건지 그래서 본인만 받느냐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 받을 수 있냐 이게 뭐야 신체적 유전적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고개 드시고 한번 해볼까요? 방사선의 영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급성과 만성 또 본인만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신체적 유전적 또 아까 배웠던 거
그렇죠. 결정적, 확률적 영향을 나눌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하나 딱 써주면 어때? 얘는 좀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같은 선량의 방사선을 받더라도 한꺼번에 받은 경우와 여러 번에 나누어 받은 경우 그 영향의 차이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요. 한꺼번에 확 받아버리면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크겠죠. 근데 이게 양은 똑같아. 한꺼번에 받은 양과 똑같더라도 이게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받았을 때는 어때? 중간중간에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뒤에 밑에 줄을 또 읽어봐요. 확률적 영향은 암의 발생과 유전적 영향을 말한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아까 확률적 영향은 뭘 얘기한다? 확률적 영향 이꼴 뭐야? 암하고 유전적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확률적 영향은 뭐야? 암의 발생, 신체적 영향이죠. 그 다음에 유전적 영향, 이 두 가지를 바로 확률적 영향이다. 그럼 이제 공식처럼 한번 암기하죠.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은 뭐야? 뭐 더하기 뭐다? 암 발생하고 유전자의 변화죠. 유전적인 변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한번 볼게요. 확률적 영향 이꼴 암의 발생 플러스 유전적 영향. 공식을 암기하세요. 확률적 영향은 뭐라고? 암 발생 플러스 유전적 영향. 한 번 더. 확률적 영향 이꼴 뭐라고? 암 발생 플러스 유전적 영향.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 영향에 대해서 그냥 질비하게 이렇게 글로 서술식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쓰시면은 이게 답안이 안 돼요. 그래서 쓰실 때 확률적 영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쓰시고,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확률적 영향이니까 많이 받더라도 멀쩡할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뭐 단 음식, 왜 세상 이런 일이 보시면요, 콜라를 엄청 많이 먹어. 근데 그 사람은 또 멀쩡해. 당뇨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TV에서 본 적 있죠. 저 사람은 진짜 심하게 뭘 하는데 멀쩡하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확률적 영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단 선량이라고 해서 어느 양을 더 그 이상이 되면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발단 선량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느 기준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방사선의 양이 어느 수치를 딱 지나면 나타난다. 이것은 어디에 속해? 결정 선량에 쓰는 거죠. 그래서 발단 선량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야? 결정적인 영향, 확정적 영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발단 선량이라는 자체 개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양이 증가하면 확률도 증가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그 밑에 그래프가 있죠. 방사선량이 있습니다. 화살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고, 처음에 0에서 쭉 증가합니다. 선량이 증가하면은 뭐야? 확률 영향. 이 확률적 영향이 아까 두 가지가 뭐였다? 암 발생 플러스 유전적 영향. 그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다시 한번 아까 머릿속에서 애우랬잖아. 확률적 영향은 다른 말로 뭐라고? 암하고 유전이죠. 암하고 유전. 근데 암의 발생, 유전적 영향인데 암하고 유전이잖아. 근데 그게 증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맞아? 둘 중에서 뭐가 맞아? 요게 맞거든. 이렇게 휘어지는 거. 휘어지는 건데, 수학 잠깐 배워보시면 1차 함수라고 들어본 적 있지? 난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뭐 알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요 위에 있는 게 y는 2x인데 이게 직선을 나타내는 1차 함수야. 그 다음에 y는 이게 x승이라고 되어 있고, 조그맣게 쓰는 x승이 조그맣게 있어. 여기 x승. 여기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수함수, 지수함수. 그런데 이 방사선은요,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y는 이 x승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어떻게 돼요? 없다. 이게 영승이 얼마일까? 1이야? 여기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의 1승. 선량이 1이라고 칠게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여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2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 그럼 요쯤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휘어지니까 이 휘어지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2의 x승하고 2x의 차이는요, 얘는 비례하거든요.
2에 곱하기 2라면 2가 되고요. 2 곱하면 4가 되고요. 3 곱하면 6이 되니까 직선으로 나타나요. 직선.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3서부터. 그러니까 1과 2를 집어넣었으면 비례인데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8. 또 얘는 4 집어넣으면 8밖에 안 되지만 얘는 4를 집어넣으면 얘 4승이니까 16이 되죠. 그래서 이 증가량이 갑자기 확 증가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그런 표현도 쓰지만 이런 그래프, 휘어지는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지수함수적인 증가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인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확률적인 영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 이제 암기해 볼게요. 확률적인 영향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방사 선량과의 관계를 서술하시고 하면 어떻게 돼? 선량이 증가할수록 확률적 영향은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하나 딱 멋있게 딱 그려주시면 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량이 증가한다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방사선 1만큼 쬐었을 때 뭐 그냥 조금 안 좋네. 2 조금 안 좋네. 그 정도야. 근데 이제 3, 4부터 어때? 기하급수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이 영향력이 뭐였어요? 아까 암하고 유전이라고. 확률적으로 암이나 유전이 더 발생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양이 증가하면 확률도 증가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심각성이라고 써 있어요. 심각성. 밑줄 쳐볼게요. 심각성은 선량과 무관하다. 그럼 심각성이라는 게 어느 양을 이제 증가가 돼서 확률적으로 암이나 유전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 심각성을 잠깐 보시면 그래프를 잠깐 또 볼게요. 그 밑에 그래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심각성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직선되어 있죠. 맞아요? 요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y는 만약에 3의 그래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럼 심각성은 3이라는 표현인데 심각성은 무관하다. 뭐하고? 선량하고. 저 방사선을 쬐었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성은요. 이 선량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 그냥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 이 그래프를 분석하실 때 심각성은 선량과 무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때요? 선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관하다는 표현을 뭐 아예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그래프를 분석하시면 심각성은 선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시 한번 심각성은 선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선량이 뭐 1이건 3이건 2건 3이건 간에 한번 이렇게 심각성이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방가로 4번을 보니까 변화의 정도도 양과 관계가 없다. 그 변화의 정도라니까 뭐 심각한 변화의 정도 그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3, 4번은. 그래서 5번 다른 원인이 암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암이 발생했을 때 꼭 방사선으로 발생했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꼭 이 방사선 때문에 암이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확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시험에서 안 내요. 왜? 너무 쉬워. 뭐야? 일정량을 증가하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 영향을 끼치는 게 뭐야? 확정적 영향. 그게 다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게 뭐야? 확률적인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포커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실 때 확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구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써. 그리고 그 정의가 뭐야? 그 정도만 언급을 하시고 확률적 영향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도 좀 그리시고 상세하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그 그래프 밑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죠. 재석에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일어날 확률이 선량의 함수로 되어 있어 문턱과 선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영향이다. 네. 확률적 영향으로서는 암과 유전적 영향이 있다. 이것을 방어하는 데는 개인의 경우 적절한 선량, 당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럼 이제 방지책인데요. 이런 확률적 영향, 뭐 암이나 유전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이 쐬면 안 되겠죠, 일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은 괜찮아요. 적정한 양 괜찮은데 확률적 영향이 언제? 기하급수로 증가할 때 있겠죠. 그러니까 양을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턱값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쐈을 때는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그 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기관의 경우 정당하다고 하는 피폭을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거기 정당하다고 아니고 적당하다고 그러고 줄게요. 적당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간의 경우 적당하다고 하는 피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ALARA 것이 필요하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ALARA 원칙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확률적 영향입니다. 확률적 영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 많아.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원칙도 단문으로 잘 물어봐요. 단문으로. 거기 맨 하단에 보시면 영어로 써놨는데 as low as 뭐야 가능한 한 낮게 그 뜻이죠. 봐봐. as low as는 뭐야? 가능한 한 낮게. 그 다음에 reasonably. 리전이라는 게 이제 뭐 이유, 뭐 이성 이 뜻인데요. 합리적으로. 리전이가 아니고 리저너블리구나. 리저너블리. 그 다음에 achievable. H-I-E-V-E-A-B-L-E. 그래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가능해?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가능해. reasonably achievable. 따라해봐. reasonably achievable. 이게 달성 가능하다. achieve. 달성 가능.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하지 않아? reasonably achievable.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뭐야? 낮춰라. 그러니까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막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하게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요. ALA, as low as, 그 다음에 reasonably achievable 해서 RA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 정의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뜻이 뭐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방사선의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즉 피폭량이니까 선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돼요. 내가 쐬는 쪼임을 당하는 그 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낮은 양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이 확률적 영향에서 암하고 유전이 나왔는데 이 암 유전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낮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병원 근무 안 하고 엑스레이 찍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시면은 방사선과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노출되겠죠. 근데 그 양이 처음엔 적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어때? 꾸준히 계속되다 보면 어느 선량이 증가가 되면 어때요? 확률적 영향이 증가가 되죠.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혹시 1차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 21, 20V?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건강관리 수첩이 이제 없어지고 카드죠? 카드 발급 대상. 기억나시나요? 예. 한 분은 아시겠고, 한 분은 뭐 생각이 좀 아리송하고.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배웠던 거를 자꾸 접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쓸거리를 많이 만들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지만 옛날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번에 보죠.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 또는 측정 도구에서 보통 모델로 하는데요. 직무 스트레스 모델 4가지, 보통 5가지 배울 겁니다. 무슨 모델? 직무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죠.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직무 스트레스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무원을 잠깐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공부를 이제 2달 만에 7급 시험 과목이 7과목이거든요. 9급이 5과목. 겹치는 게 3과목이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 그렇게 해가지고 7 더하기 5로 하면 12지만 겹치는 게 있으니까 9과목을 2달 만에 해가지고 이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니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일단 사기업하고 다르게 되게 일이 편해서 일을 조금만 해도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게 재미가 좀 없어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좀 삶을 살다가 다이나믹한 게 뭐 이렇게 좋은 삶은 아니고 하여튼 뭐 막 살았지만 뭐 장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매너리즘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구경하러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너 단순하게 이거만 하면 돼. 뭐 이랬을 때 어때?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또 어떨 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럼 뭐가 따라야 돼?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보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상관한테 이렇게 올렸는데 상관이 내가 당한 거야. 보상은 또 그 사람이 다 인터셉트 해버려.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서 그런 모델이 또 있나? 있어.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다 공감하시죠? 노력 연락이 했는데 보상은 쥐꼬리만큼 들어온다. 이랬을 때 스트레스 받죠. 이런 얘기 할 거야. 굳이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혹시 이 직무 스트레스 모델을 연구한 학자가 있을까? 있어요. 학자는 미국 분들입니다. 쿠퍼. 이름 멋있죠? 누구라고? 쿠퍼. 쿠퍼까지는 알았는데 또 그 사람의 주장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 모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이지만 누군가가 주장, 마치 이론처럼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직무 스트레스 모델은요, 앞으로도 화두입니다. 우리 이 시험에서. 그래서 자세하게 좀 배울 건데, 오늘은 이제 짧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먼저 2번 잠깐 보죠. 일단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 보이세요? 네. 뭐가 써있어요? 인간, 환경. 무슨 말이야? 내가 인간이지. 근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까처럼 제가 공무원 잠깐 얘기했죠? 내가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돼.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노력과 보상. 거기까지 암기할 수 있죠. 해봐. 인간, 환경, 노력, 보상. 거기 드시고. 나하고 내 주변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상사하고 나하고 너무 부딪혀. 이 환경이죠. 나하고 이 작업 조건이 너무 안 맞아. 스트레스죠. 그래서 막 인간, 환경, 노력, 보상. 이걸 누가 못 외워. 됐지? 그 다음에 영어로 써있네. 1차 때 배운 거 있어. JDC. JDC 모델을 창시한 게 카라색이야. 카라색. 누구라고? 카라색. 나 이런 사람 이름 좀 어려운데 연습하면 돼요. 카라색이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JDC 모델에서 좀 확장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확장한 또 사람이 또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까지 한번 기억할 거고요. 여기 뭐였더라? 잡 디맨드 그 다음에 컨트롤 모델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자, 일이 요구하는 디맨드가 있어. 너 이만큼은 해야지 했는데 나한테 통제권, 자율성을 안 줘. 시키는 것만 하고 너는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 그러면 뭐야? 짜증이 나죠. 나한테 뭘 안 주는 거야? 권한이나 자율성을 안 주면 스트레스 받더라. 그래서 요구는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성 그런 나도 인간인데 생각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준대. 컨트롤을 안 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줘가지고 혼자 일하지 않고 좀 같이 일했으면 좋은데 혼자 다 하라 그래. 보통 우리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견디다 이제 그 임계치 넘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한강으로 가는 거 아니야. 공무원 하시는 선생님들 수험생 중에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전에 TV에서 본 적 있죠. 그 여자분 7급 합격해가지고 뭐 학예사인가 그쪽으로 좀 TV 좀 보고 살아. 좀 관심을 가져 관심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컨트롤을 안 줄 때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 배치를 안 해서 혼자 막 밤새서 막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도대체 이 조직에서 왜 사나 이런 고민을 하겠지. 그 서포트, 어떤 인력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했다. 이랬을 때는 뭐 때문에 미치는 거야? 잡 디맨드. 조직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디맨드가 너무 큰 거죠. 디맨드, 요구사항이.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JDC 모델에서 키워드가 뭐야? D죠, D. 디맨드.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외웠습니다. 인간과 내 주변의 환경, 노력과 보상, 그 다음에 디맨드 때문에. JDC. 또 하나가 이제 뭐냐, 그 NIOSC라고 해서 뭐야? 미국 국립안전보건원이라고 있죠. NIOSC. 따라해봐. NIOSC. 다시 한번. 이 NIOSC의 정의가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밑줄만 쳐볼게요. Safety and Health까지. NIOSC에서 마지막에 SH가 뭐야? Safety하고 Health죠. 그래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해봐. NIOSC가 뭐라고? 미국 그러니까 국립이야. 얘네는 미국 거니까 국립이야. 산업안전보건.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 미국 국립 입에 붙여야지. NIOSC가 뭐라고?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직무 스트레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NIOSC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NIOSC 모델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퀘스처너리입니다. 퀘스처너리. 질문지. 이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거기 보시면 퀘스처너리 영어로 써있죠. 퀘스천까지는 아시겠죠? 거기 뒤에 있는 NAIRE가 질문지, 설문지법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것이 NIOSC 잡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퀘스처너리, 이걸로 정리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4가지 쓰랬으니까 여기가 쓰면 되겠죠. 거기 들으시고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건 좀 어려우니까. 직무 스트레스 모델 4가지가 있어. 5가지지만. 뭐야? 인간과 환경, 노력과 보상, 디맨드. 너무 요구하는 거 많아. NIOSC. 그러면 암기도 한번 해볼게. 일단 이렇게 근거 있는 거 2개 있었지.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었지. C는 없었나? C가 쿠퍼인데 이따 해야겠다. 이건 이따가 하고 D. 그 다음에 뭐야? NIOSC. 인간과 환경 모델. 또 노력과 보상 모델. 또 쿠퍼 거 좀 이따 나중에 하고 뭐야? 디맨드, JDC 모델. 됐죠? 그 다음에 NIOSC 모델. 결론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모델 암기법 뭐야? 다시 CDN이지? 이렇게만 해도 이제 암기할 수 있겠지. 뭐라고? 다시가 뭔데? 인간과 환경, 노력과 보상. C가 뭐야? JDC에서 우리가 C가 아니지. 쿠퍼고. D가 뭐야? 디맨드, JDC 이거지? 여기서 DC가 헷갈리네. JDC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NIOSC 모델이 있다. NIOSC에서 뭐야? NIOSC 잡 스트레스 퀘스처너리로 정리한 모델이 있다. 쿠퍼 거 한번 볼게요. 쿠퍼하고 누가 또 등장합니까? 81년대 데이비드 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 쿠퍼하고 데이비드 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성함도 내가 한자로 모르겠는데 남의 좀 성함을 약자까지 영어 스펠링까지 기억해야 돼. COP야. 그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선 1981. 야, 이 정도까지 만약에 답안을 썼으면 채점자가 어떻게 볼까? 이거 괜찮구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욕심을 지금은 부리지 않고 일단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하면 돼? 쿠퍼 등이라고 쓰면 돼요. 생각 안 나면 뭐? 쿠퍼 등. 쿠퍼 등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직업성 스트레스를 우리가 총 4가지 영역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 4가지. 스트레스가 꼭 직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애가 뭐 성적이 안 좋다고 아침서부터 막 남편이나 와이프가 막 애를 들들 볶아. 그러면 그만 좀 해 이러면서 회사 갔으면 또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가정과 직장,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또 좀 스트레스가 있겠죠. 개인과 사회. 다시 한번 가정과 직장, 개인과 사회. 그렇게 드시고 쿠퍼가 직무 스트레스 어디에서? 4가지 영역이다. 해봐. 가정과 직장, 개인과 사회. 이 4가지 영역에서 선행 변수라는 게 뭐야? 원인이죠. 선생님들, 선행 변수가 먼저 있는 거 아니야? 원인. 그죠?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어. 그래서 결과 변수가 뭐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거 정리했다. 그래서 원인이 스트레스 요인이고요. 그 요인들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쿠퍼하고 데이비드 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세요. 조금 더 배웁니다. 시험에서 조금 우리가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요소가 저거야. JDC 모델. 그 JDC 모델을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거기 표 우리가 언제 배운 적 있어? 1차 때 본 적 있어 없어? 1차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지. 1차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2차도 쉬워. 그래서 그까지 오늘 강의할 건데 JDC 모델까지 해서 그 표를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수업이. 표 옆에다가 써봐. 암기라고. 그러면 시험장 갈 때 뭐 준비하셔야 돼? 자 안 준비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가져가셔야 돼요. 자 가져가셔야 돼요. JDC 모델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직무 요구도가 잡 디맨드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범위야. 의사결정 범위라는 게 아까 어떤 거였어요? JDC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job, 이것은 job이죠. 그 다음에 D가 demand입니다. 요구량.
직장에서 또는 내 일에서 요구하는 요구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줘야 돼? 자율성, 컨트롤을 줘야 돼. 내가 일할 수 있게. 이게 직무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무자율성에는 뭐가 들어간다? 의사결정이 들어갈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의사결정. 그래서 컨트롤을 우리가 어떻게 간다? 뭐 자율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가 어때? 디맨드. 직무 요구량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높다를 한자로 쓸게요. 낮다, 높다. 저 고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또 이 컨트롤입니다. 의사결정, 뭐 자율성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자율성, 의사결정이 어때? 마찬가지로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의사결정 C입니다. 컨트롤, 자율성, 의사결정이 어때?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죠. 처음 공부할 때 이 표를 정확히 외우시는 게 빨라요. 물론 표가 학자마다 이 표를 가지고 다르게 뭐 축을 다르게 해서 그릴 수 있는데 처음에 그린 거 가지고 자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응용이 나오죠. 몇 가지 응용? 네 가지 응용. JDC 모델인데 JDC 모델을 아까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카라색입니다. 아까 쿠퍼는 뭐 주장했어요? 쿠퍼도 네 가지 응용이 있는데 뭐야? 가정과 직장, 또 개인과 사회. 쿠퍼 하니까 아까 뭐가 생각이 나? 쿠퍼. 아니, 거기까지 말고 쿠퍼.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쿠퍼 딱 하니까 뭐야? 아, 괜찮아. 얘기해봐. 마리오 게임. 저 게임을 하나도 몰라요, 진짜. 그래? 그 마리오 게임 어디서 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겠죠. 직장에서 하겠지. 그렇게 기억하던데. 요렇게 JDC 모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카라색이야, 카라색. 아주 유명하신 분, 카라색. 누가 주장했다? 카라색. 이게 주창자가 카라색에서. 카라색의 JDC 모델. 다시 한번. 카라색의 무슨 모델? JDC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이름이. 그래서 JDC 모델 주창자까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카라색의 JDC 모델. 디맨드하고 자율성, 의사결정 범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보죠. 쉬운 거.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요구하는 거 열나많은데 그죠? 생각해봐. 아니 생각을 해봐. 요구량은 엄청 많은데 나한테 의사결정 범위를 적게밖에 안 줘. 이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겠죠. 스트레스가 높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스트레인 상태가 돼요. 스트레인. 스트레인이 무슨 말이야? 긴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트레인이 가장 높다 해서 고긴장이라고 합니다. 고긴장. 그래서 high strain. 뭐라고? high strain.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이 표는. 왜 끝났냐? 나머지 세 개는 왜 안 하세요? 금방 하지. 생각을 해봐. 요구량은 없는데 내가 자율성이야. 그럼 요구하는 것도 없고 네 마음대로 뭐 밖에 나가 놀다 오든지 상관없대. 너무 좋지 않아 이거? 봐봐. 저긴장.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 풀어주는 거죠. 반대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긴장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뭐 나한테 자율성도 아무것도 안 줘. 이런 집단은 어때?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때? 사람이 좀 수동적이죠? 그냥 뭐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어. 내가 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도 안 하네. 내가 뭐 해야 될 어떤 자율성이나 의사결정도 없어. 이거 어때? 되게 수동적이야. 그냥 복지부동. 뭐야? 패시브죠. 따라봐. 패시브 잡이니까 수동적인 집단이다. 가장 이제 활발한 게 뭐겠어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도 높게 해줬어. 여기 가장 액티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 여기는 능동적이다. 여기는 적인장이다. 제가 볼 때 이 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건 많은데 나한테 어떤 의사결정 범위 자율성 안 줬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이게 하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하이 스트레인. 그래서 스트레스 높은 상태를 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 스트레인 이렇게 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주장했다? 카라색이다. 그래서 카라색은 이 표에서 두 가지 축이 뭐였어요? 아까 디맨드하고 컨트롤. 그래서 JDC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재밌지 않아? 네,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 2번에 직무 스트레스 네 가지 모델을 했습니다. 다시 기억해봐 이제. 다시 CDN. 다시 CDN. 다시 해봐. 다시 CDN. 고개 들고 이제 해보자. 직무 스트레스 모델 총 5가지 배웠습니다. 해봐. 인간과 환경. 노력, 보상.
아, 노력했는데 보상 없으면 스트레스지. 그 다음에 C, D, N이다. 쿠퍼가 주장한 게 뭐야? 네 가지 영역이다. 뭐야? 가정과 직장, 개인과 사회 이렇게 나눴다. 됐죠? 다시 한번 뭐라고? 가정이냐, 직장이냐, 개인이냐, 사회냐. 그 다음에 D가 뭐였어요? JDC 모델. 누가 정했어요? 카라셀. 이 표 하나 딱 그려주면 퍼펙트하죠. 이 표 하나 그려주면 퍼펙트하죠. 근데 표도 좀 이쁘게 좀 줄대고 그런 게 좋겠지. 아유, 내가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옆에 있는 볼펜 가지고 또 이렇게 긋는 사람들 많아. 삑살이 나고. 준비하시고. 이 표 그릴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까? 아까 위에 뭐 그렸어요? 만약에 또 실수로 이쪽을 또 디맨드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계산하시면 되는데 웬만하시면 그냥 원래 처음 배웠던 표가 따라하는 게 좋겠죠? 디맨드 컨트롤 하시고. 가장 긴장이 높은 게 뭐야? 디맨드는 엄청 많은데 뭐를 안 줘? 자율성이나 의사결정 범위나 권한을 안 줬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높다. 상대방을 이쪽은 적인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 자율성도 안 준다. 그건 뭐야? 패시브한 집단 되겠죠. 패시브 잡.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능동적인 어떤 잡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더 배울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JDC 모델을 처음 주장한 게 누구였어요? 아까 카라색이었죠? 그 3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읽어볼게요. 3번. 디맨드 컨트롤 서포트 모델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작업 환경의 단일 측면이 아니고 작업 상황의 요구 정도와 몇 초 쳐볼게요. 요구 정도에다가 D라고 쓸게. D. 디맨드의 D. 요구 정도에다 D라고 쓸게. 그 D. 대문자 D. 그 다음. 그러한 요구에 직면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범위에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어때요? 말을 좀 길게 썼죠? 만약에 본인이 쓸 때면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요구 정도와 의사결정 범위로 뭐 도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뭐 나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좀 풍성하게 만들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는 작업 환경의 단일 측면이 아니고 그 말은 사실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이런 표현 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뭐다? 바로 작업 상황의 요구 정도와 그러한 요구에 직면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범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JDC 모델이었으나 후에 존슨과 홀에 의한 밑줄 한번 써볼게요. 존슨과 홀인데 둘 다 기억하지 못해도 뭐 한 사람만 기억해도 돼요. 존슨하고 누구? 홀. 이 사람이 야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꼭 디맨드하고 C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서포트. 서포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시 또 스트레스가 나눠지더라. 이해가시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맡겨놨는데 의사결정의 범위가 좀 좁고 낮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야? 서포트, 어떤 지지, 사회적인 지지, 동료들의 지지, 상관의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이 또 관여하더라. 이렇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JDC 모델을 확정한 사람이 누가? 존슨과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델명이 JDCS를 바뀌어요. 그래서 Job Demand Control Support 모델로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JDC 모델로 시작을 했지만 훗날 이제 바뀌어서 뭐야? JDCS. 그래서 디맨드 컨트롤 서포터까지 더 추가로 돼서 완성이 지금 돼서 지금 현재는 JDCS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직무 스트레스 모델의 다다. 어때요? 할만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더 끝내고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보죠. 산안법상 배치 후 첫 번째 이제 받는 그 특수 건강 진단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3개월 내라고 했어요. 3개월 내. 그럼 3개월 내니까 내가 배치를 받아서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작업을 하는데 그때 3개월 내에 실시해야 되는 특수 건강 진단 물질을 그 시기별로 쓰셔야 했어요. 그러면 시기라는 게 우리가 무슨 말? 동그라미 쳐볼게. 시기. 시기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요? 그 밑에 표 보니까. 배치 후 첫 번째 받는 특수 건강 진단을 시기라고 했죠? 맞아요? 다시 한번. 시기 뜻, 배치 후 첫 번째 받는 특수 건강 진단을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잡에 배치가 된 다음에 첫 번째 받는 특수 건강 진단을 시기라고 하는데 배치 후 1개월 내, 즉 시기가 1개월 이내에 받는 것이 그 유해인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미드죠, 아미드. 끝글자 아미드인데, 뭐, NN, 디메틸, 아세트아미드하고 DMF라고 하죠. 디메틸 포르아미드가 있다. 요거 1차 때도 공부 많이 했는데 요게 또 2차에도 나오네요. 어때? 1차 때 공부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우리가 1개월 이내에 받는 것이 뭐다? 아미드다. 요거 우리가 암기를 다 하시면 좋은데 저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죠. 한번 해드릴게요. 표를 보니까 시기가 있고 주기가 있다. 시기의 뜻이 뭐라고? 배치 후 첫 번째 받는 특수건강 진단을 시기라고 합니다. 1, 6, 2, 6, 3, 6. 12, 12가 숫자가 똑같죠. 똑같아서 여기에 보니까 면자가 똑같은 게 있는데 성면 분진하고 면 분진이 있어. 똑같은 글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랬지. 그 다음에 12, 24. 나머지가 이제 60이가 있어요. 요거는 기타다. 기타.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건 요거죠. 맞아요? 16이 누가 있어? 아미드. 두 가지가 뭐야? NN.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용어를 정확히 워딩을 하세요. 다시 한번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DMF니까 뭐야? 디메틸 포름아미드죠. 그러니까 디메틸 아세트냐, 디메틸 포름이냐. 그 다음에 2, 6이 되는 게 누구야? 벤젠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다음에 3, 6이 되는 게 총 4가지가 있거든요. 3, 6이 4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야? 1, 1, 2, 2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암기법 해봐. 우리가 시기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서 시기 3개월인데 시작하는 게 뭐야? 하나, 둘, 사염. 너 많이 사지 말고 하나 내지는 둘만 사래. 해봐. 너 마트가 많이 사지 말고 하나, 둘, 사세요. 사염. 하나, 둘, 뭐야? 사염. 우선 좀 졸립다. 사가 뭐지? 사이마탄소. 아가 뭐야? 아크릴로 니트릴. 해봐. 아크릴까지 잘 기억하시더라고. 로 니트릴. 그 다음에 염화 비닐. 첫 번째가 좀 어렵죠. 하나, 둘인데 뭐야? 테트로클로로에탄. 해봐. 테트로클로로에탄. 고개 드시고. 테트로클로로에탄이죠? 테트라야? 테트라? 미안해. 테트라 클로로에탄. 이름이 걸그룹을 하나도 몰라요. TV가 없은 지 벌써 9년째라 가지고. 유튜브는 보는데. 그래서 슬쩍 외웠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밑에 거 안 중요하냐? 중요하지. 12, 12가 뭐였어요? 성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12, 24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면, 면 분진 끝났고 밑에 광물성 분진이니까 돌이야, 돌. 그 다음에 광물이 나왔을 때 목재 나오겠네. 목재, 분진, 또 소음 및 충격, 소음. 그 다음에 기타. 위에 있는 거 빼고는 뭐다? 60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연습 문제 2를 보죠. 가로칸을 쓰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수험생부터. 첫 번째 가로 1번. 시기가 1개월 이내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16이니까 1. NN.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디메틸 포름아미드. 그렇죠. 시기 2개월은 벤젠이었었고 여기 앞에 3개월. 하나, 둘, 테트라 클로로에탄, 사야마탄소, 아크릴로 니트릴. 염화, 비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4번 할 건데 잠깐 이제 보면 오늘 배운 게 이게 중요한가? 쭉 보면은 또 어디 나온 적이 있나 확인해 볼까? 어디 보자. 이게 지금 기출문제 일단 문제를 다 가져왔는데 법도 있네요. 2015년 잠깐 볼까요?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이게 임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2015년 논술 문제 볼게요. 25점짜리. 넘기다 보면 25점짜리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2015년도 6번, 7번, 8번, 9번 돼 있는 페이지 있죠? 2015년, 여기서는 이제 26페이지인데. 찾았어? 2015년,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5점짜리 단문이고 뒤에가 서술형 문제인데 6번, 7번, 8번, 9번 중에서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6번, 7번이야. 6번, 7번은 무조건 푸셔야 돼. 뛰어넘을 수가 없고 8번, 9번은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죠? 충격 아니야?
이 정도 하고 다 쓰셔야 됩니다. 8번 한번 읽어보죠. 현재 업무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항목을 쓰시오. 여기 25점짜리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현재 업무로 인해서 내가 막 돌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 미칠 것 같다.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항목을 쓰셔. 이게 이제 8번이었었고요. 9번 해보죠. 관찰 역학 연구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인 교란 변수. 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교란 변수가 뭐냐, 이걸 정의하고요.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쓰셔. 공부를 하면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6번입니다.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메르스가 확진되었다. 메르스는 주말핵이나 에어로졸을 통해서 공기매개 감염이 될 수 있다. 공기매개 감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조치를 모두 쓰시. 이게 이제 법규 문제인데요. 안전보 규칙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산업위생학에서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보시면 거기 풀이에 보시면 그 안전보 규칙에 보시면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제1조 통칙이고 592조가 이제 통칙이니까 일반적인 얘기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 통칙이 592, 594조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4절 보이시죠? 601조. 4절 제목 읽어봐. 공기 매개 감염 노출. 공기 매개.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매개되는 게 뭐야? 침을 이렇게 튀어서 하는 게 비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막, 드랍렛이 이제 비말인데 침. 그 다음에 에어로졸, 공기의 어떤 방울들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건데 이 공기 매개 감염 노출 위험 작업 시 조치 기준입니다. 601조 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방 조치죠. 예방 조치. 이거 묻는 거야.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조문을 저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조치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쓰는데 얼마면 돼? 페이지 한 페이지면 되겠지. 아니,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옮겨 적는 이 노력을 하면 25점을 득한다고.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것만 딸랑 쓰면은 점수를 잘 안 주더라고. 안 주더라고. 그러면 뭘 써야 돼, 일단? 공기매 감염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줘야 돼. 592조 정의 있지? 맞아? 그럼 그 정의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 감염병의 예방 조치라는 게 또 별도의 594조가 있어. 맞아? 그럼 그것까지도 언급해주고 실제 이제 써야 될 핵심 601조를 써주고 뒤에 보면 602조 노출 후 관리까지 써줬을 때 점수를 완벽하게 주더라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뭐만 쓰려고 생각해? 601조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막상 쓰려면 몇 줄 안 돼. 그것도 토시 다 기억 못하니까 키워드를 기억하겠지. 그러면 답안이 풍성하게 안 나와.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 풀이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01조 물었다고 그것만 답하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뒤 전후로 해서 더 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